때는 조선 후기 경상도 안동의 유서 깊은 하회마을에 명망 높던 안동 김씨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문의 며느리가 된 홍선애는 시집 온 첫날부터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한때 명망 있는 양반 가문이었으나 몰락하여 이름뿐인 처지였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입 하나라도 덜고자 선애는 안동 김씨 가문의 혼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을에서 미모와 재주를 겸비한 재원으로 이름나 있었기에 그나마 혼담이 들어온 것이었지요. 좋습니다.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가겠습니다. 제 입이라도 하나 덜면 집안의 보탬이 되겠지요. 또한 양반 가문과 사돈을 맺으면 부모님께서 끼니를 거르실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효심 깊은 선애는 이것이 가난을 벗어날 마지막 기회라 여겼습니다. 혼사가 순탄하게 진행되는가 싶었지만 갑자기 신랑 측에서 혼담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신랑이 될 김민준 도령은 선애보다 나이가 어린 데다 생각이 어려서 아직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말도 안 돼. 이번 혼담을 놓치면 우리 집안은 영영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몰라. 선애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는 직접 신랑 집을 수소문하여 찾아갔습니다. 어떻게든 신랑의 마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엿보니 마침 민준 도령이 하품을 하며 마당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심심해라. 어디 재미있는 일 없나? 그때 옆집 감나무 가지에서 잘 익은 감 하나가 툭 떨어져 민준의 마당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마침 출출했는데 잘 됐구나. 민준이 감을 주어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옆집에서 박 영감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이놈, 웬 도둑놈이냐? 우리 집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을 내 놈이 왜 먹는 것이냐? 어르신, 이게 어찌 어르신 댁 감입니까? 가지가 우리 집 담벼락을 넘어왔고 떨어진 곳도 우리 집 마당입니다. 우리 땅으로 넘어온 물건이니 당연히 우리 집 것이지요. 뭔일아? 담벼락 하나 넘어갔다고 내 것이라니 그게 무슨 해괴한 궤변이냐? 허락도 없이 우리 집 담벼락을 넘어왔으니 제 것이 맞습니다. 막무가내로 우기는 민준의 모습을 지켜보던 선애의 머릿속에 기발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박 영감이 화를 내며 돌아가고 민준이 다시 마당에 나왔을 때 그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선애가 상체는 담벼락 밖으로, 하체는 담벼락 안쪽 마당을 향한 채 담벼락에 대롱대롱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웬 처자가 남의 집 담벼락에서 그리 해괴한 모양새로 있단 말이오. 송구하옵니다. 저 담 넘어 감이 탐나 손을 뻗었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일이 되었습니다. 헌데 옷자락이 기와에 끼어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 뭐겠어요. 참 다 큰 처자가 볼기작을 훤히 내보이고 있으니 꼴불견이구려. 내 도와줄 테니 어서 담 너머로 가시오.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제 상반신은 아직 제 것이오나 하반신은 이미 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여. 상반신과 하반신 주인이 다른 사람도 있어? 아까 도련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담벼락을 넘어온 것은 모두 도련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니 도련님 댁 담벼락으로 넘어온 제 하반신은 도련님의 소유가 된 것이옵니다. 이는 제 처녀성을 가져가신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부디 저와 혼례를 올려주셔야겠습니다. 설마 사내대장부가 본인이 취한 여인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아니, 그게 무슨... 민준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사이 선애는 가져간 처녀를 돌려달라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예비 시아버지 김대감이 자초지종을 듣고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본디 너와 혼담이 오고 간 처자이니 이 기회에 혼례를 올리는 것이 좋겠구나. 동네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더는 집안의 체면을 깎아 먹지 말거라. 결국 민준은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선혜는 생긋 웃으며 담벼락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서방님, 혼례날 뵙겠사옵니다. 이렇게 선혜는 기지를 발휘하여 혼사를 성사시키고 그토록 원하던 안동 김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집와서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집안 살림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나이만 찼을 뿐 여전히 서당에 다니는 흉내만 내며 어린아이들과 어울려 놀기 바빴습니다. 옷소매는 코 훔친 자국으로 반들거렸고 바지는 늘 흙투성이었습니다. 어휴, 못 살아. 내가 사내와 사는 것인지 12살 먹은 아이와 사는 것인지 누구를 탓하겠어. 이런 줄도 모르고 시집 오겠다고 그 망측한 짓까지 했으니 자업자득이지.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후사를 잇는 문제였지요. 시아버지는 매일같이 손주 타령을 했지만 정작 남편은 밤만 되면 코를 골며 자기 바빴습니다. 이 인간아, 아버님께서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알기나 하는 거야? 쓸데없는데 쓰는 기력의 반만이라도 나에게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밤, 선혜가 남편의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가자 남편이 선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나, 서방님. 드디어. 기대에 부푼 선혜가 준비를 마치려는 순간 민준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이쿠, 간밤에 물을 너무 마셨나? 한시가 급하다. 급해. 그리곤 뒷간으로 달려가 시원하게 소피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뭐. 신호를 준 게 아니라 뒷간에 가려고 일어난 것이었다고? 에라이, 인간아. 선혜는 무르익었던 분위기를 망친 남편의 모습에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선혜가 다시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기왕 잠이 깨신 김에 우리 미뤄뒀던 일에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임자. 이 밤중에 무슨 행패여? 내 지금 몹시 고단하니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 남편은 선혜의 손을 뿌리치고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오냐, 잠이 와. 답답한 건 언제나 나뿐이지. 내가 아주 속이 터져 죽어. 시댁 식구들도 선혜에게는 기댈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작에 소방 맞아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김대감은 3대 독자 아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저 감싸고 돌기 바빴습니다. 그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허구한 날 친구들을 불러 모아 술판을 벌이는데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아가, 너의 시험이 될 사람은 살림 능력이 부족하여 내 진작에 소박을 주고 쫓아냈다. 그러니 내가 이 집안을 힘껏 보필하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예, 아버님.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사옵니다. 아버지, 서당 다녀왔습니다. 학동들이랑 동구 밖에서 좀 놀다 올게요. 오냐? 그래. 사내대장부답게 기상을 펼치고 오너라. 타들어가는 선혜의 속도 모르고 부자는 그야말로 환장의 짝꿍이었습니다. 참으로 실성할 노릇이로구나. 저리 양반 흉내만 낼 것이면 철없는 아들이라도 좀 뜯어 말릴 것이지. 어느 날 시아버지가 또다시 오가는 선비들을 끌어모아 술상을 차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얘야. 술상 좀 차려오너라. 저 쓸데없는 한량들을 데려다가 곶감만 축내고 있으니 한숨이 마를 날이 없구나. 내 이대로 집안이 망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다. 이 썩어 빠진 정신들을 뜯어고쳐야겠어. 그간 선혜는 밤에는 삭바느질을, 낮에는 남의 집빨래를 해주며 푼돈을 벌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곳간의 쌀은 바닥을 드러냈고 이제는 정말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시아버지가 글벗이라며 늙은 선비 한 명을 데리고 와 술상을 요구했습니다. 얘야, 손님 오셨다. 가서 술상 좀 내오너라. 오늘이야말로 결판을 낼 날이라 직감한 선혜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부엌에 남은 재료를 싹싹 긁어모아 초라한 술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바느질 가위를 품에 숨기고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손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선비님, 차린 것은 변변찮지만 많이 드십시오. 이 초라한 술상이 지금 저희 집 부엌의 전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허나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의 글벗에 대한 대접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말을 마친 선혜는 품에서 가위를 꺼내 자신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서걱서걱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손님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광경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가? 그게 무슨 짓이냐? 부모님이 물려주신 귀한 머리카락을.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이 머리카락을 팔아 술과 고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 가는 손님 대접을 할 수 있겠지요.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채는 비싸게 팔린다 하더군요. 손님 선비는 서슬퍼런 선혜의 눈빛에 마른 침을 삼키다 슬그머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보게. 내가 급한 일이 생각나서 이만 일어나 봐야겠네? 음식은 잘 먹은 셈 치겠네? 손님은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고 방에는 시아버지와 선혜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얘야, 내 마음은 잘 알았으니 그만하거라. 내 다시는 저들을 집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아버님, 이대로는 우리 집안이 망합니다. 부디 이 며느리를 믿고 따라주십시오. 그리고 서방님의 정신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며느리의 기세에 눌린 시아버지는 그러겠노라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나게 놀다 들어온 민준이 흉하게 잘린 아내의 머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부인. 그 머리카락은 어찌 된 일이요? 그게 무슨 해괴한 꼴이란 말이요? 이것은 우리 집안의 살림이 바닥났다는 표식입니다. 이제는 제 머리를 잘라 팔아야 먹을 것을 살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보시오. 지금 나를 비꼬는 것이오. 사내가 큰 뜻을 품었으면 아내는 그저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을. 서방님,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목입니다. 동구 밖에서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만 해서는 결코 뜻을 펼칠 수 없습니다. 뭐요? 지금 지아비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오. 내 당장 아버님께 고하여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겠소. 민주는 곧장 시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며 하소연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편네가 하늘 같은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서 저 흉한 눈빛을 좀 보십시오. 문을 열고 나온 시아버지는 흉하게 잘린 며느리의 머리와 대쪽 같은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금이 저려오는 표정으로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너는 부인의 잘린 머리카락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어찌 사사로운 부부간의 일까지 애비에게 달려와 고자질이냐? 잠자코 며느리의 말을 따르거라. 태어나서 처음 듣는 아버지의 호된 꾸지람에 민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대체 아버님께 무슨 짓을 한 것이오? 이제 이 집안에서 서방님의 철없는 행동을 눈감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옛날 감 하나를 두고 억지를 부리던 때와는 다른 일입니다. 이제 제가 바로 때는 조선 후기 경상도 안동의 유서 깊은 하회마을에 명망 높던 안동 김씨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문의 며느리가 된 홍선혜는 시집 온 첫날부터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한때 명망 있는 양반 가문이었으나 몰락하여 이름뿐인 처지였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입 하나라도 덜고자 선혜는 안동 김씨 가문의 혼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을에서 미모와 재주를 겸비한 재원으로 이름나 있었기에 그나마 혼담이 들어온 것이었지요. 좋습니다.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가겠습니다. 제 입이라도 하나 덜면 집안의 보탬이 되겠지요.
또한 양반 가문과 사돈을 맺으면 부모님께서 끼니를 거르실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효심 깊은 선혜는 이것이 가난을 벗어날 마지막 기회라 여겼습니다. 혼사가 순탄하게 진행되는가 싶었지만 갑자기 신랑 측에서 혼담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신랑이 될 김민준 도령은 선혜보다 나이가 어린 데다 생각이 어려서 아직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말도 안 돼. 이번 혼담을 놓치면 우리 집안은 영영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몰라. 선혜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는 직접 신랑 집을 수소문하여 찾아갔습니다. 어떻게든 신랑의 마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엿보니 마침 민준 도령이 하품을 하며 마당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심심해라. 어디 재미있는 일 없나? 그때 옆집 감나무 가지에서 잘 익은 감 하나가 툭 떨어져 민준의 마당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마침 출출했는데 잘 됐구나. 민준이 감을 주어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옆집에서 박영감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이놈! 웬 도둑놈이냐? 우리 집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을 내 놈이 왜 먹는 것이냐? 어르신, 이게 어찌 어르신 댁 감입니까? 가지가 우리 집 담벼락을 넘어왔고 떨어진 곳도 우리 집 마당입니다. 우리 땅으로 넘어온 물건이니 당연히 우리 집 것이지요. 뭔일아? 담벼락 하나 넘어갔다고 내 것이라니 그게 무슨 해괴한 궤변이냐? 허락도 없이 우리 집 담벼락을 넘어왔으니 제 것이 맞습니다. 막무가내로 우기는 민준의 모습을 지켜보던 선혜의 머릿속에 기발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박영감이 화를 내며 돌아가고 민준이 다시 마당에 나왔을 때 그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선혜가 상체는 담벼락 밖으로, 하체는 담벼락 안쪽 마당을 향한 채 담벼락에 대롱대롱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웬 처자가 남의 집 담벼락에서 그리 해괴한 모양새로 있단 말이오. 송구하옵니다. 저 담 넘어 감이 탐나 손을 뻗었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일이 되었습니다. 헌데 옷자락이 기와에 끼어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 뭐겠어요. 참 다 큰 처자가 볼기작을 훤히 내보이고 있으니 꼴불견이구려. 내 도와줄 테니 어서 담 너머로 가시오.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제 상반신은 아직 제 것이오나 하반신은 이미 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여. 상반신과 하반신 주인이 다른 사람도 있어? 아까 도련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담벼락을 넘어온 것은 모두 도련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니 도련님 댁 담벼락으로 넘어온 제 하반신은 도련님의 소유가 된 것이옵니다. 이는 제 처녀성을 가져가신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부디 저와 혼례를 올려주셔야겠습니다. 설마 사내대장부가 본인이 취한 여인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아니, 그게 무슨... 민준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사이 선혜는 가져간 처녀를 돌려달라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예비 시아버지 김대감이 자초지종을 듣고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본디 너와 혼담이 오고 간 처자이니 이 기회에 혼례를 올리는 것이 좋겠구나. 동네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더는 집안의 체면을 깎아 먹지 말 거라. 결국 민준은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선혜는 생긋 웃으며 담벼락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서방님, 혼례날 뵙겠사옵니다. 이렇게 선혜는 기지를 발휘하여 혼사를 성사시키고 그토록 원하던 안동 김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집와서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집안 살림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나이만 찼을 뿐 여전히 서당에 다니는 흉내만 내며 어린아이들과 어울려 놀기 바빴습니다. 옷소매는 코 훔친 자국으로 반들거렸고 바지는 늘 흙투성이었습니다. 어휴, 못 살아. 내가 사내와 사는 것인지 12살 먹은 아이와 사는 것인지 누구를 탓하겠어.
이런 줄도 모르고 시집 오겠다고 그 망측한 짓까지 했으니 자업자득이지.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후사를 잇는 문제였지요. 시아버지는 매일같이 손주 타령을 했지만 정작 남편은 밤만 되면 코를 골며 자기 바빴습니다. 이 인간아, 아버님께서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알기나 하는 거야? 쓸데없는데 쓰는 기력의 반만이라도 나에게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밤, 선혜가 남편의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가자 남편이 선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나, 서방님. 드디어. 기대에 부푼 선혜가 준비를 마치려는 순간 민준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이쿠, 간밤에 물을 너무 마셨나? 한시가 급하다, 급해. 그리곤 뒷간으로 달려가 시원하게 소피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뭐. 신호를 준 게 아니라 뒷간에 가려고 일어난 것이었다고? 에라이, 인간아. 선혜는 무르익었던 분위기를 망친 남편의 모습에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선혜가 다시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기왕 잠이 깨신 김에 우리 미뤄뒀던 일에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임자. 이 밤중에 무슨 행패요? 내 지금 몹시 고단하니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 남편은 선혜의 손을 뿌리치고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오냐, 잠이 와. 답답한 건 언제나 나뿐이지. 내가 아주 속이 터져 죽어. 시댁 식구들도 선혜에게는 기댈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작에 소방 맞아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김대감은 3대 독자 아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저 감싸고 돌기 바빴습니다. 그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허구한 날 친구들을 불러 모아 술판을 벌이는데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아가, 너의 시험이 될 사람은 살림 능력이 부족하여 내 진작에 소박을 주고 쫓아냈다. 그러니 내가 이 집안을 힘껏 보필하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예, 아버님.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사옵니다. 아버지, 서당 다녀왔습니다. 학동들이랑 동구 밖에서 좀 놀다 올게요. 오냐? 그래. 사내대장부답게 기상을 펼치고 오너라. 타들어가는 선혜의 속도 모르고 부자는 그야말로 환장의 짝꿍이었습니다. 참으로 실성할 노릇이로구나. 저리 양반 흉내만 낼 것이면 철없는 아들이라도 좀 뜯어말릴 것이지. 어느 날 시아버지가 또다시 오가는 선비들을 끌어모아 술상을 차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얘야. 술상 좀 차려오너라. 저 쓸데없는 한량들을 데려다가 곶감만 축내고 있으니 한숨이 마를 날이 없구나. 내 이대로 집안이 망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다. 이 썩어 빠진 정신들을 뜯어고쳐야겠어? 그간 선혜는 밤에는 삭바느질을, 낮에는 남의 집빨래를 해주며 푼돈을 벌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곳간의 쌀은 바닥을 드러냈고 이제는 정말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시아버지가 글벗이라며 늙은 선비 한 명을 데리고 와 술상을 요구했습니다. 얘야, 손님 오셨다. 가서 술상 좀 내오너라. 오늘이야말로 결판을 낼 날이라 직감한 선혜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부엌에 남은 재료를 싹싹 긁어 모아 초라한 술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바느질 가위를 품에 숨기고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손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선비님, 차린 것은 변변찮지만 많이 드십시오. 이 초라한 술상이 지금 저희 집 부엌의 전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허나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의 글벗에 대한 대접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말을 마친 선혜는 품에서 가위를 꺼내 자신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서걱서걱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손님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광경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가?
그게 무슨 짓이냐? 부모님이 물려주신 귀한 머리카락을.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이 머리카락을 팔아 술과 고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 가는 손님 대접을 할 수 있겠지요.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채는 비싸게 팔린다 하더군요. 손님 선비는 서슬퍼런 선혜의 눈빛에 마른 침을 삼키다 슬그머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보게. 내가 급한 일이 생각나서 이만 일어나 봐야겠네? 음식은 잘 먹은 셈 치겠네? 손님은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고 방에는 시아버지와 선혜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얘야, 내 마음은 잘 알았으니 그만하거라. 내 다시는 저들을 집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아버님, 이대로는 우리 집안이 망합니다. 부디 이 며느리를 믿고 따라주십시오. 그리고 서방님의 정신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며느리의 기세에 눌린 시아버지는 그러겠노라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나게 놀다 들어온 민준이 흉하게 잘린 아내의 머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부인. 그 머리카락은 어찌 된 일이요? 그게 무슨 해괴한 꼴이란 말이요? 이것은 우리 집안의 살림이 바닥났다는 표식입니다. 이제는 제 머리를 잘라 팔아야 먹을 것을 살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보시오. 지금 나를 비꼬는 것이오. 사내가 큰 뜻을 품었으면 아내는 그저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을. 서방님,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목입니다. 동구 밖에서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만 해서는 결코 뜻을 펼칠 수 없습니다. 뭐요? 지금 지아비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오. 내 당장 아버님께 고하여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겠소. 민주는 곧장 시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며 하소연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편네가 하늘 같은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서 저 흉한 눈빛을 좀 보십시오. 문을 열고 나온 시아버지는 흉하게 잘린 며느리의 머리와 대쪽 같은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금이 저려오는 표정으로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너는 부인의 잘린 머리카락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어찌 사사로운 부부간의 일까지 애비에게 달려와 고자질이냐? 잠자코 며느리의 말을 따르거라. 태어나서 처음 듣는 아버지의 호된 꾸지람에 민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대체 아버님께 무슨 짓을 한 것이오? 이제 이 집안에서 서방님의 철없는 행동을 눈감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옛날 감 하나를 두고 억지를 부리던 때와는 다른 일입니다. 이제 제가 바로 때는 조선 후기 경상도 안동의 유서 깊은 하회마을에 명망 높던 안동 김씨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문의 며느리가 된 홍선혜는 시집 온 첫날부터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한때 명망 있는 양반 가문이었으나 몰락하여 이름뿐인 처지였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입 하나라도 덜고자 선혜는 안동 김씨 가문의 혼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을에서 미모와 재주를 겸비한 재원으로 이름나 있었기에 그나마 혼담이 들어온 것이었지요. 좋습니다.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가겠습니다. 제 입이라도 하나 덜면 집안의 보탬이 되겠지요. 또한 양반 가문과 사돈을 맺으면 부모님께서 끼니를 거르실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효심 깊은 선혜는 이것이 가난을 벗어날 마지막 기회라 여겼습니다. 혼사가 순탄하게 진행되는가 싶었지만 갑자기 신랑 측에서 혼담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신랑이 될 김민준 도령은 선혜보다 나이가 어린 데다 생각이 어려서 아직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말도 안 돼. 이번 혼담을 놓치면 우리 집안은 영영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몰라. 선혜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는 직접 신랑 집을 수소문하여 찾아갔습니다. 어떻게든 신랑의 마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엿보니
마침 민준 도령이 하품을 하며 마당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심심해라. 어디 재미있는 일 없나? 그때 옆집 감나무 가지에서 잘 익은 감 하나가 툭 떨어져 민준의 마당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마침 출출했는데 잘 됐구나. 민준이 감을 주어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옆집에서 박영감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이놈. 웬 도둑놈이냐? 우리 집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을 내 놈이 왜 먹는 것이냐? 어르신, 이게 어찌 어르신 댁 감입니까? 가지가 우리 집 담벼락을 넘어왔고 떨어진 곳도 우리 집 마당입니다. 우리 땅으로 넘어온 물건이니 당연히 우리 집 것이지요. 뭔일아? 담벼락 하나 넘어갔다고 내 것이라니 그게 무슨 해괴한 궤변이냐? 허락도 없이 우리 집 담벼락을 넘어왔으니 제 것이 맞습니다. 막무가내로 우기는 민준의 모습을 지켜보던 선혜의 머릿속에 기발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박영감이 화를 내며 돌아가고 민준이 다시 마당에 나왔을 때 그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선혜가 상체는 담벼락 밖으로, 하체는 담벼락 안쪽 마당을 향한 채 담벼락에 대롱대롱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웬 처자가 남의 집 담벼락에서 그리 해괴한 모양새로 있단 말이오. 송구하옵니다. 저 담 너머 감이 탐나 손을 뻗었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일이 되었습니다. 헌데 옷자락이 기와에 끼어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 뭐겠어요. 참 다 큰 처자가 볼기작을 훤히 내보이고 있으니 꼴불견이구려. 내 도와줄 테니 어서 담 너머로 가시오.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제 상반신은 아직 제 것이오나 하반신은 이미 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여. 상반신과 하반신 주인이 다른 사람도 있어? 아까 도련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담벼락을 넘어온 것은 모두 도련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니 도련님 댁 담벼락으로 넘어온 제 하반신은 도련님의 소유가 된 것이옵니다. 이는 제 처녀성을 가져가신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부디 저와 혼례를 올려주셔야겠습니다. 설마 사내대장부가 본인이 취한 여인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아니, 그게 무슨... 민준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사이 선혜는 가져간 처녀를 돌려달라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예비 시아버지 김대감이 자초지종을 듣고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본디 너와 혼담이 오고 간 처자이니 이 기회에 혼례를 올리는 것이 좋겠구나. 동네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더는 집안의 체면을 깎아 먹지 말 거라. 결국 민준은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선혜는 생긋 웃으며 담벼락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서방님, 혼례날 뵙겠사옵니다. 이렇게 선혜는 기지를 발휘하여 혼사를 성사시키고 그토록 원하던 안동 김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집와서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집안 살림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나이만 찼을 뿐 여전히 서당에 다니는 흉내만 내며 어린아이들과 어울려 놀기 바빴습니다. 옷소매는 코 훔친 자국으로 반들거렸고 바지는 늘 흙투성이었습니다. 어휴, 못 살아. 내가 사내와 사는 것인지 12살 먹은 아이와 사는 것인지 누구를 탓하겠어. 이런 줄도 모르고 시집 오겠다고 그 망측한 짓까지 했으니 자업자득이지.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후사를 잇는 문제였지요. 시아버지는 매일같이 손주 타령을 했지만 정작 남편은 밤만 되면 코를 골며 자기 바빴습니다. 이 인간아, 아버님께서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알기나 하는 거야? 쓸데없는데 쓰는 기력의 반만이라도 나에게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밤, 선혜가 남편의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가자 남편이 선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나, 서방님. 드디어. 기대에 부푼 선혜가 준비를 마치려는 순간 민준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이쿠, 간밤에 물을 너무 마셨나? 한시가 급하다, 급해. 그리곤 뒷간으로 달려가 시원하게 소피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뭐, 신호를 준 게 아니라 뒷간에 가려고 일어난 것이었다고? 에라이, 인간아. 선혜는 무르익었던 분위기를 망친 남편의 모습에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선혜가 다시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기왕 잠이 깨신 김에 우리 미뤄뒀던 일에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임자. 이 밤중에 무슨 행패요? 내 지금 몹시 고단하니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 남편은 선혜의 손을 뿌리치고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오냐, 잠이 와. 답답한 건 언제나 나뿐이지. 내가 아주 속이 터져 죽지, 죽어. 시댁 식구들도 선혜에게는 기댈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작에 소방 맞아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김대감은 3대 독자 아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저 감싸고 돌기 바빴습니다. 그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허구한 날 친구들을 불러 모아 술판을 벌이는데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아가, 너의 시험이 될 사람은 살림 능력이 부족하여 내 진작에 소박을 주고 쫓아냈다. 그러니 내가 이 집안을 힘껏 보필하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예, 아버님.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사옵니다. 아버지, 서당 다녀왔습니다. 학동들이랑 동구 밖에서 좀 놀다 올게요. 오냐? 그래. 사내대장부답게 기상을 펼치고 오너라. 타들어가는 선혜의 속도 모르고 부자는 그야말로 한 장의 짝꿍이었습니다. 참으로 실성할 노릇이로구나. 저리 양반 흉내만 낼 것이면 철없는 아들이라도 좀 뜯어 말릴 것이지. 어느 날 시아버지가 또다시 오가는 선비들을 끌어모아 술상을 차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얘야. 술상 좀 차려오너라. 저 쓸데없는 한량들을 데려다가 곶감만 축내고 있으니 한숨이 말을 날이 없구나. 내 이대로 집안이 망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다. 이 썩어 빠진 정신들을 뜯어고쳐야겠어? 그간 선혜는 밤에는 삭바느질을, 낮에는 남의 집빨래를 해주며 푼돈을 벌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곳간의 쌀은 바닥을 드러냈고 이제는 정말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시아버지가 글벗이라며 늙은 선비 한 명을 데리고 와 술상을 요구했습니다. 얘야, 손님 오셨다. 가서 술상 좀 내오너라. 오늘이야말로 결판을 낼 날이라 직감한 선혜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부엌에 남은 재료를 싹싹 긁어 모아 초라한 술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바느질 가위를 품에 숨기고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손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선비님, 차린 것은 변변찮지만 많이 드십시오. 이 초라한 술상이 지금 저희 집 부엌의 전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허나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의 글벗에 대한 대접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말을 마친 선혜는 품에서 가위를 꺼내 자신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서걱서걱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손님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광경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가? 그게 무슨 짓이냐? 부모님이 물려주신 귀한 머리카락을.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이 머리카락을 팔아 술과 고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 가는 손님 대접을 할 수 있겠지요.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채는 비싸게 팔린다 하더군요. 손님 선비는 서슬퍼런 선혜의 눈빛에 마른 침을 삼키다 슬그머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보게. 내가 급한 일이 생각나서 이만 일어나 봐야겠네? 음식은 잘 먹은 셈치겠네? 손님은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고 방에는 시아버지와 선혜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얘야, 내 마음은 잘 알았으니 그만하거라.
내 다시는 저들을 집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아버님, 이대로는 우리 집안이 망합니다. 부디 이 며느리를 믿고 따라주십시오. 그리고 서방님의 정신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며느리의 기세에 눌린 시아버지는 그러겠노라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나게 놀다 들어온 민준이 흉하게 잘린 아내의 머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부인. 그 머리카락은 어찌 된 일이요? 그게 무슨 해괴한 꼴이란 말이요? 이것은 우리 집안의 살림이 바닥났다는 표식입니다. 이제는 제 머리를 잘라 팔아야 먹을 것을 살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보시오. 지금 나를 비꼬는 것이오. 사내가 큰 뜻을 품었으면 아내는 그저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을. 서방님,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목입니다. 동구 밖에서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만 해서는 결코 뜻을 펼칠 수 없습니다. 뭐요? 지금 지아비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오. 내 당장 아버님께 고하여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겠소. 민준은 곧장 시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며 하소연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편네가 하늘 같은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서 저 흉한 눈빛을 좀 보십시오. 문을 열고 나온 시아버지는 흉하게 잘린 며느리의 머리와 대쪽 같은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금이 저려오는 표정으로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너는 부인의 잘린 머리카락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어찌 사사로운 부부간의 일까지 애비에게 달려와 고자질이냐? 잠자코 며느리의 말을 따르거라. 태어나서 처음 듣는 아버지의 호된 꾸지람에 민준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대체 아버님께 무슨 짓을 한 것이오? 이제 이 집안에서 서방님의 철없는 행동을 눈감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옛날 감 하나를 두고 억지를 부리던 때와는 다른 일입니다. 이제 제가 바로 때는 조선 후기 경상도 안동의 유서 깊은 하회마을에 명망 높던 안동 김씨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문의 며느리가 된 홍선애는 시집온 첫날부터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한때 명망 있는 양반 가문이었으나 몰락하여 이름뿐인 처지였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입 하나라도 덜고자 선애는 안동 김씨 가문의 혼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을에서 미모와 재주를 겸비한 재원으로 이름나 있었기에 그나마 혼담이 들어온 것이었지요. 좋습니다.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가겠습니다. 제 입이라도 하나 덜면 집안의 보탬이 되겠지요. 또한 양반 가문과 사돈을 맺으면 부모님께서 끼니를 거르실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효심 깊은 선애는 이것이 가난을 벗어날 마지막 기회라 여겼습니다. 혼사가 순탄하게 진행되는가 싶었지만 갑자기 신랑 측에서 혼담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신랑이 될 김민준 도령은 선애보다 나이가 어린 데다 생각이 어려서 아직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말도 안 돼. 이번 혼담을 놓치면 우리 집안은 영영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몰라. 선애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는 직접 신랑 집을 수소문하여 찾아갔습니다. 어떻게든 신랑의 마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엿보니 마침 민준 도령이 하품을 하며 마당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심심해라. 어디 재미있는 일 없나? 그때 옆집 감나무 가지에서 잘 익은 감 하나가 툭 떨어져 민준의 마당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마침 출출했는데 잘 됐구나. 민준이 감을 주어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옆집에서 박영감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이놈! 웬 도둑놈이냐? 우리 집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을 내 놈이 왜 먹는 것이냐? 어르신, 이게 어찌 어르신 댁 감입니까? 가지가 우리 집 담벼락을 넘어왔고 떨어진 곳도 우리 집 마당입니다.
우리 땅으로 넘어온 물건이니 당연히 우리 집 것이지요. 뭔니라. 담벼락 하나 넘어갔다고 내 것이라니 그게 무슨 해괴한 궤변이냐. 허락도 없이 우리 집 담벼락을 넘어왔으니 제 것이 맞습니다. 막무가내로 우기는 민준의 모습을 지켜보던 선혜의 머릿속에 기발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박영감이 화를 내며 돌아가고 민준이 다시 마당에 나왔을 때 그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선혜가 상체는 담벼락 밖으로, 하체는 담벼락 안쪽 마당을 향한 채 담벼락에 대롱대롱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웬 처자가 남의 집 담벼락에서 그리 해괴한 모양새로 있단 말이오. 송구하옵니다. 저 담 넘어 감히 탐나 손을 뻗었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일이 되었습니다. 헌데 옷자락이 기와에 끼어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 뭐겠어요. 참 다 큰 처자가 볼기작을 훤히 내보이고 있으니 꼴불견이구려. 내 도와줄 테니 어서 담 너머로 가시오.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제 상반신은 아직 제 것이오나 하반신은 이미 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여. 상반신과 하반신 주인이 다른 사람도 있어? 아까 도련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담벼락을 넘어온 것은 모두 도련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니 도련님 댁 담벼락으로 넘어온 제 하반신은 도련님의 소유가 된 것이옵니다. 이는 제 처녀성을 가져가신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부디 저와 혼례를 올려주셔야겠습니다. 설마 사내대장부가 본인이 취한 여인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아니, 그게 무슨... 민준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사이 선혜는 가져간 처녀를 돌려달라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예비 시아버지 김대감이 자초지종을 듣고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본디 너와 혼담이 오고 간 처자이니 이 기회에 혼례를 올리는 것이 좋겠구나. 동네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더는 집안의 체면을 깎아 먹지 말 거라. 결국 민준은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선혜는 생긋 웃으며 담벼락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서방님, 혼례날 뵙겠사옵니다. 이렇게 선혜는 기지를 발휘하여 혼사를 성사시키고 그토록 원하던 안동 김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집와서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집안 살림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나이만 찼을 뿐 여전히 서당에 다니는 흉내만 내며 어린아이들과 어울려 놀기 바빴습니다. 옷소매는 코 훔친 자국으로 반들거렸고 바지는 늘 흙투성이었습니다. 어휴, 못 살아. 내가 사내와 사는 것인지 12살 먹은 아이와 사는 것인지 누구를 탓하겠어. 이런 줄도 모르고 시집 오겠다고 그 망측한 짓까지 했으니 자업자득이지.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후사를 잇는 문제였지요. 시아버지는 매일같이 손주 타령을 했지만 정작 남편은 밤만 되면 코를 골며 자기 바빴습니다. 이 인간아, 아버님께서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알기나 하는 거야? 쓸데없는데 쓰는 기력의 반만이라도 나에게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밤, 선혜가 남편의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가자 남편이 선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나, 서방님. 드디어. 기대에 부푼 선혜가 준비를 마치려는 순간 민준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이쿠, 간밤에 물을 너무 마셨나. 한시가 급하다, 급해. 그리곤 뒷간으로 달려가 시원하게 소피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뭐, 신호를 준 게 아니라 뒷간에 가려고 일어난 것이었다고? 에라이, 인간아. 선혜는 무르익었던 분위기를 망친 남편의 모습에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선혜가 다시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기왕 잠이 깨신 김에 우리 미뤄뒀던 일에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임자. 이 밤중에 무슨 행패요? 내 지금 몹시 고단하니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 남편은 선혜의 손을 뿌리치고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오냐, 잠이 와. 답답한 건 언제나 나뿐이지. 내가 아주 속이 터져 죽어. 시댁 식구들도 선혜에게는 기댈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작에 소방 맞아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김대감은 3대 독자 아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저 감싸고 돌기 바빴습니다. 그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허구한 날 친구들을 불러 모아 술판을 벌이는데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아가, 너의 시험이 될 사람은 살림 능력이 부족하여 내 진작에 소박을 주고 쫓아냈다. 그러니 내가 이 집안을 힘껏 보필하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예, 아버님.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사옵니다. 아버지, 서당 다녀왔습니다. 학동들이랑 동구 밖에서 좀 놀다 올게요. 오냐? 그래. 사내대장부답게 기상을 펼치고 오너라. 타들어가는 선혜의 속도 모르고 부자는 그야말로 환장의 짝꿍이었습니다. 참으로 실성할 노릇이로구나. 저리 양반 흉내만 낼 것이면 철없는 아들이라도 좀 뜯어 말릴 것이지. 어느 날 시아버지가 또다시 오가는 선비들을 끌어모아 술상을 차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얘야. 술상 좀 차려오너라. 저 쓸데없는 한량들을 데려다가 곶감만 축내고 있으니 한숨이 마를 날이 없구나. 내 이대로 집안이 망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다. 이 썩어 빠진 정신들을 뜯어 고쳐야겠어? 그간 선혜는 밤에는 삭바느질을, 낮에는 남의 집빨래를 해주며 푼돈을 벌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곳간의 쌀은 바닥을 드러냈고 이제는 정말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시아버지가 글벗이라며 늙은 선비 한 명을 데리고 와 술상을 요구했습니다. 얘야, 손님 오셨다. 가서 술상 좀 내오너라. 오늘이야말로 결판을 낼 날이라 직감한 선혜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부엌에 남은 재료를 싹싹 긁어 모아 초라한 술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바느질 가위를 품에 숨기고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손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선비님, 차린 것은 변변찮지만 많이 드십시오. 이 초라한 술상이 지금 저희 집 부엌의 전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허나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의 글벗에 대한 대접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말을 마친 선혜는 품에서 가위를 꺼내 자신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서걱서걱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손님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광경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 아가? 그게 무슨 짓이냐? 부모님이 물려주신 귀한 머리카락을.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이 머리카락을 팔아 술과 고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 가는 손님 대접을 할 수 있겠지요.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채는 비싸게 팔린다 하더군요. 손님 선비는 서슬퍼런 선혜의 눈빛에 마른 침을 삼키다 슬그머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보게. 내가 급한 일이 생각나서 이만 일어나 봐야겠네? 음식은 잘 먹은 셈 치겠네? 손님은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고 방에는 시아버지와 선혜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얘야, 내 마음은 잘 알았으니 그만하거라. 내 다시는 저들을 집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아버님, 이대로는 우리 집안이 망합니다. 부디 이 며느리를 믿고 따라주십시오. 그리고 서방님의 정신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며느리의 기세에 눌린 시아버지는 그러겠노라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나게 놀다 들어온 민준이 흉하게 잘린 아내의 머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부인. 그 머리카락은 어찌 된 일이요? 그게 무슨 해괴한 꼴이란 말이요? 이것은 우리 집안의 살림이 바닥났다는 표식입니다. 이제는 제 머리를 잘라 팔아야 먹을 것을 살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보시오.
지금 나를 비꼬는 것이오. 사내가 큰 뜻을 품었으면 아내는 그저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을. 서방님,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목입니다. 동구 밖에서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만 해서는 결코 뜻을 펼칠 수 없습니다. 뭐요? 지금 지아비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오. 내 당장 아버님께 고하여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겠소. 민주는 곧장 시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며 하소연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편네가 하늘 같은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서 저 흉한 눈빛을 좀 보십시오. 문을 열고 나온 시아버지는 흉하게 잘린 며느리의 머리와 대쪽 같은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금이 저려오는 표정으로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너는 부인의 잘린 머리카락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어찌 사사로운 부부간의 일까지 애비에게 달려와 고자질이냐? 잠자코 며느리의 말을 따르거라. 태어나서 처음 듣는 아버지의 호된 꾸지람에 민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대체 아버님께 무슨 짓을 한 것이오? 이제 이 집안에서 서방님의 철없는 행동을 눈감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옛날 감 하나를 두고 억지를 부리던 때와는 다른 일입니다. 이제 제가 바로 때는 조선 후기 경상도 안동의 유서 깊은 하회마을에 명망 높던 안동 김씨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문의 며느리가 된 홍선애는 시집 온 첫날부터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한때 명망 있는 양반 가문이었으나 몰락하여 이름뿐인 처지였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입 하나라도 덜고자 선애는 안동 김씨 가문의 혼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을에서 미모와 재주를 겸비한 재원으로 이름나 있었기에 그나마 혼담이 들어온 것이었지요. 좋습니다.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가겠습니다. 제 입이라도 하나 덜면 집안의 보탬이 되겠지요. 또한 양반 가문과 사돈을 맺으면 부모님께서 끼니를 거르실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효심 깊은 선애는 이것이 가난을 벗어날 마지막 기회라 여겼습니다. 혼사가 순탄하게 진행되는가 싶었지만 갑자기 신랑 측에서 혼담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신랑이 될 김민준 도령은 선애보다 나이가 어린 데다 생각이 어려서 아직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말도 안 돼. 이번 혼담을 놓치면 우리 집안은 영영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몰라. 선애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는 직접 신랑 집을 수소문하여 찾아갔습니다. 어떻게든 신랑의 마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엿보니 마침 민준 도령이 하품을 하며 마당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심심해라. 어디 재미있는 일 없나? 그때 옆집 감나무 가지에서 잘 익은 감 하나가 툭 떨어져 민준의 마당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마침 출출했는데 잘 됐구나. 민준이 감을 주어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옆집에서 박영감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이놈! 웬 도둑놈이냐? 우리 집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을 내 놈이 왜 먹는 것이냐? 어르신, 이게 어찌 어르신 댁 감입니까? 가지가 우리 집 담벼락을 넘어왔고 떨어진 곳도 우리 집 마당입니다. 우리 땅으로 넘어온 물건이니 당연히 우리 집 것이지요. 뭔일아? 담벼락 하나 넘어갔다고 내 것이라니 그게 무슨 해괴한 궤변이냐? 허락도 없이 우리 집 담벼락을 넘어왔으니 제 것이 맞습니다. 막무가내로 우기는 민준의 모습을 지켜보던 선혜의 머릿속에 기발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박영감이 화를 내며 돌아가고 민준이 다시 마당에 나왔을 때 그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선혜가 상체는 담벼락 밖으로, 하체는 담벼락 안쪽 마당을 향한 채 담벼락에 대롱대롱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웬 처자가 남의 집 담벼락에서 그리 해괴한 모양새로 있단 말이오.
송구하옵니다. 저 담 넘어 감히 탐나 손을 뻗었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일이 되었습니다. 헌데 옷자락이 기와에 끼어오도 가도 못한